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고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는 미분양 공동주택 수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미분양 주택수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많이 살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가리키죠. 그래요. 미분양 공동주택 수를 유심히 살펴보면 고점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죠. 따라서 수요량과 판매량이 있겠죠. 그래요. 판매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주택이라 해서 다르지 않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 해서 다르지 않죠. 시장에서 항상 파는 물량이 있는 거죠. 파는 물량에는 어떤 게 있나요? 건설사에서 만든 주택이 있고, 건설사가 만들어서 파는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가 파는 주택이 있죠. 근데 주택 소유자가 파는 주택 수는 집계가 안 돼 있죠. 그래요. 그러면 주택 소유자가 판매하는 주택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수는 통계에 나와 있죠. 그래요. 그래요. 미분양 공동주택 수는 뭔가요? 건설사가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은 공동주택 수를 가리키죠. 그래요. 2007년에 보면 어떤가요? 2007년 12월에 보면 미분양 공동주택 수가 454채죠. 2008년 12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분양 공동주택 수가 2486개로 급증을 하죠. 그래요. 이 시기에는 서울에 주택도 많이 공급됐고, 또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리먼 브로더스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러면서 미분양 공동주택 수가 2008년도에 2486개로 크게 증가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죠. 고점이 나오는 거죠. 2009년도 보면 어떤가요? 2009년 12월 보면 미분양 공동주택 수가 2729개죠. 2009년도 보면 1803개죠. 2010년도에는 2729개죠. 그래요. 월별로 보면 그래요. 12월 기준으로 보는 거죠. 주택가격이 안 올라갔죠. 안정되어 있었죠. 2011년 12월에 어떤가요? 1861개죠. 또 증가 상태에서 큰 변동이 없었죠.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2012년 12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3481개로 증가하죠. 당연히 2012년도에는 이렇게 팔고자 하는 주택수가 증가했으니까 안 올랐겠죠. 2013년도 12월에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1861개죠. 그래요.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구매자가 상승하지 않은 가격에서 얼마든지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 전제는 주택 소유자가 판매하는 주택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수량도 알면 좋겠죠. 그럼 더 분석이 정확해지겠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집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2014년 12월에는 어떤가요?
1356개로 줄어들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2000개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1356개로 감소를 해요. 2015년 12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분양 공동주택수가 494개로 대폭 줄어 있죠. 14년에서 15년 사이 어떤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14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1000개 이하로 하락하면 물론 가격대마다 다르겠지만 1000개 이하로 미분양 공동주택수가 감소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을 가리키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1000개 이하는 수요량을 흡수할 정도의 양이 못 된다는 말이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2016년 12월에는 어떤가요? 또 274개로 감소를 하죠. 더 부족해진 거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2015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서도 주택가격이 올랐어요. 2016년도에서 17년 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274개에서 45개가 되죠. 급감하죠. 이거는 뭔가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가리키죠. 그래요. 17년에서 18년 사이 어떻게 되나요? 45개에서 27개로 또 급감하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경우죠. 2019년에서 12월에는 한 151개가 좀 늘어나요. 그래도 뭐 여전히 부족하죠. 2020년 7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58개죠.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주택가격이 상승하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하락할 경우가 없는 거죠. 이거 미분양 공동주택수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9월에는 어떤가요?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죠. 9월 둘째 주에는 왜 그렇게 됐어요? 분양가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안정이 됐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2014년도부터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미분양 공동주택수를 보면 실제도 그랬죠. 현실에서도 그렇게 반응했죠. 2008년도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어땠어요? 가격이 좀 하락했었죠. 하락했었어요. 그럼 이 현실을 반영해서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결핍이 진행될 때는 공급량이 증가했죠.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나죠. 만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시장에 팔려고 하는 물건들이 확 많아지죠. 그거는 미분양 공동주택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요. 안 팔리니까 어떨까요?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래요. 공급량을 줄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어느 순간 만나겠죠. 이 시기는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공급량이 팍 초과했을 때는 그 순간 이제 고점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고점 형성 시기부터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시기는 조정받는 시기예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만나면 안정되겠죠.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수요량이 일치하는 지점, 즉 거래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그 후로 거래량이 일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거래량과 수요량 일치한다는 건 뭔가요? 수요가 있어야지 팔 수가 있죠. 그래요. 꾸준히 구매하라는 매수자가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요. 근데 구매하려는 매수자의 유입의 속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공급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에 구매력 있는 수요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그 속도에 맞춰서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또 서서히 증가하겠죠. 하여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가격의 변동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2008년도 12월 달에 미분양 공동주택 수가 확 증가하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였죠.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풀어야 되는 거죠. 실거주 요건 혹은 또 대출 규제에 대한 이런 걸 풀었어야 되겠죠. 매수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어떤가요? 건설사들이 생산 안 하려고 하겠죠. 팔려는 물건도 많은데 또 생산하면 큰일 나잖아요. 안 팔리면. 신규주택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소화시켜야 돼요. 근데 규제를 풀었는데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주택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규제를 푸는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야지 공급이 많이 되겠죠. 공급이 많이 되면서 가격도 안정되면서 공급도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제를 푸는 동시에 개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정책을 했죠.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2014년도에는 누가 했었죠? 14, 15, 16년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요? 규제를 많이 풀었죠. 다주택에 대한 규제도 좀 어느 정도 완화했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했어요. 그리고 실거주 조건도 많이 완화시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많이 들어왔죠. 13년도 뭐 그 정도에 많이 규제를 완화했죠. 그건 잘한 거예요. 그래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수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뭘 해야 되나요?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뉴타운 정책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죠. 장기간. 뉴타운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겠죠.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개발을 적극적으로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문제가 됐겠죠. 그래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셋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공급량을 줄여야지 또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부 관계자가 얘기 안 했지만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때 빚내서 집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이익이 났겠죠. 그래요.
한 3억 대출 받고 2억 투자했으면 5억짜리 집 사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이 이 시기에 샀으면 지금 한 10억 하죠. 한 11억은 갈 거니까 300% 수익 난 거죠. 그래요. 박근혜 정부가 그 규제를 완화한 거는 올바른 건데 뭘 잘못했어요?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한 15년 정도에 494개로까지 줄면 안 되고 한 1000개 내외에서 유지를 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유지하거나 조금씩 상승하면서 주택이 공급이 됐겠죠. 그래서 완전하진 않아요. 셋 중에서는 제일 잘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됐는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요?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2017년 7월 20일에 나온 거예요.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투기 수요 사전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걸 했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조를 투입한대요. 노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파트가 문제니까 주거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죠. 뭐 하는 건지 봐야 되겠죠. 제1조,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을 수리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죠. 주변 환경을 이렇게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좀 수리한다는 개념인 거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니까 뭐 빌라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요. 대대적인 재건축이나 개발이 아니죠. 그래요.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아닌 거예요. 근데 2017년, 18년, 19년도는 어떤 시기인가요? 공급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었죠.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공급량이 대폭 감소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빨리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뭘 했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했죠. 이건 뭔가요?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 거죠. 감소시키는 정책인 거죠. 그래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죠. 창신동이죠. 창신동이 제1호로 선정됐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허름한 집이에요. 이 창신동은 어떤 동네냐면 원래는 뉴타운 지역이었어요. 뉴타운을 해제했다고 하죠.
뉴타운을 해제하고 뭘 하겠다는 거죠? 수리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수리해서. 보면 굉장히 납부돼 있겠죠. 수리해서 살아라 이거죠. 그럼 주민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주민들 반발. 도시재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미 및 공공개발 재개발 추진원에 지금 무슨 말인가요? 도시재생 안 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 아웃 적어놨죠. 재개발 오케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가요? 누가 올바른 정책이 아니죠. 서울시는 아파트를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보급하면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개선이 되죠. 또 재산 부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겠죠. 또 추가로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면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어떤가요? 도시재생 누들사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미분양 공동주택수만 보더라도 시장에 주택이 없다는 게,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 도시재생 누리 정책 같은 걸 했냐? 의심을 할 수 있죠. 왜 했겠어요? 이런 시장 같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급한 상황이구나. 빨리 공급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누딜 사업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개발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개발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발하면 올라간다. 개발 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을 가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도시재생 누질 사업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됐죠. 재개발을 했으면 계속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됐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걸 다 접어버린 거죠.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느냐? 몰랐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해요. 볼까요? 2018년 7월 23일자에 나왔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개발 언급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나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의 통제 개발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동이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 간의 시각차와 정책적 엇박자로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 그런 거죠. 아파트를 보급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누가 막았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막았죠. 왜 막았나요? 아파트를 보급하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했나요? 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파트가 부족해서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도시재생 누리질 사업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이런 정책은 어떤가요?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쓰면 되는 정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대한민국이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지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개발해 주는 게 맞죠.
아파트를 쭉 공급하면 되겠죠. 이 지역도 넓잖아요. 개발하면 한 많지는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로 개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개발하면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거죠.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럼 도시재생 누질 사업 이런 건 어디서 해야 되나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낙후된 지역에서 하는 거죠.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익도 안 나고 개발해봤자 공급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투자자도 없고 그런 곳에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하는 거지. 급한 상황에서 아파트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뭐 수리해서 써라. 이게 잘못된 거죠. 아파트 개발해줘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부도 증가시켜주고 또 많은 양을 또 공급해주고 그게 또 서울시와 국가를 위해서 나은 거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국회의원들 보면 혹은 또 이렇게 청와대 근무자들 보면 서로 좋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이런 데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은 새 차 사면서 꾸질꾸질한 중고차 고쳐서 쓰라 이 말인 거죠. 그래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내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한다. 권력으로. 그 사유재산 침해죠. 물론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사정도 없잖아요. 그래요. 사유재산 침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정부가 그래요. 사회에 반하는 짓을 한 거죠.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고 그래요. 이 주민들에게도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큰 인재인 거죠. 인재. 10년과 20년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